이 이야기는 고대 로마에서도 가장 어두운 오락지구에서조차 금지되었던 야만적인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의 심장부 콘스탄티노플의 거대한 히포드롬에서는 매일 밤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이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하며 소리를 지르고 겨우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운명 속으로 던져졌죠. 횃불의 불빛 아래, 군중의 함성 속에서 오늘날로 치면 잔혹한 쇼,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체계적인 학대가 뒤섞인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의식의 이름은 레다와 백조였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알몸의 어린아이가 누워있고 훈련된 동물들이 그 아이의 몸 위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8만 명에 달하는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웃음을 터뜨리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 동전들은 어린 소녀의 맨살 위에서 딸랑거리며 떨어졌죠.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합법화된 인신매매였고 정치체제가 어린아이의 고통을 돈벌이로 바꾼 시스템이었죠. 그 피해자들 중에는 훗날 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인물이 될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터도라였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굴욕과 착취로 얼룩진 악몽이었지만 그 고통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황후로 거듭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히포드롬에서 정치적 파벌을 위해 곰을 돌보던 평범한 관리자였죠. 그녀의 아버지 아카시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곰 관리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히포드롬의 모래밭에서 8만 명의 관중 앞에서 싸우는 거대한 갈색 곰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직업은 비잔틴 사회의 엄격한 구조 속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역할이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의 삶은 두 개의 파벌, 푸른 파벌과 녹색 파벌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었어요. 일자리, 특혜, 공연, 심지어 행정직까지 좌지우지하는 진짜 정치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시민은 이 두 파벌 중 하나에 속했고 그 소속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했어요. 아카시오는 녹색 파벌 소속이었고 그의 직업 덕분에 그의 아내와 세 딸은 집과 먹을 것을 보장받았어요. 적어도 규칙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아카시오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이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관습에 따르면 그의 직책은 가족에게 자동으로 넘어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했어요. 그런데 탐욕과 부패가 끼어들었죠. 녹색 파벌의 댄스 마스터인 아스테리오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뇌물을 받고 그 직책을 정당한 상속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이 부패한 결정 하나로 세 소녀는 굶주림에 처하거나 더 끔찍하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아동 착취 시스템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터도라의 어머니는 과부가 된 채 절망에 빠졌어요. 그녀는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섰죠. 딸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거나 그들의 순수함을 상품으로 바꾸는 잔혹한 시스템에 내맡기는 것. 그녀는 생존을 택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어요. 이후 벌어진 일은 계산된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 딸에게 국어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씌우고 히포드롬 한가운데로 데려갔어요.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그녀는 딸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내세우며 자비를 구걸했죠. 하지만 모두가 그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그 소녀들은 비잔틴 오락의 가장 어두운 목적을 위해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녹색 파벌은 이 불행의 직접적인 책임자였지만 그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반면 경쟁 파벌인 푸른 파벌은 연민을 보여주며 새 양아버지에게 작은 일자리를 주었죠. 그 순간 터도라의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이 남았어요.
그녀는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누가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는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중에 그녀의 복수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터도라는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행해야 했던 가장 유명한 공연은 레다와 백조라는 쇼였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 공연은 악몽으로 변질된 것이었죠. 무대 위에서 알몸으로 누운 채 훈련된 거위들이 그녀의 피부 위에 뿌려진 씨앗을 쪼아먹는 동안 꼼짝없이 있어야 했어요. 열광한 남성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동전을 그녀의 어린 몸 위로 던졌죠. 오늘날의 법체계라면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조직적 범죄로 간주될 거예요. 하지만 6세기 비잔틴에서는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인 오락이었죠. 법률 자체가 히포드롬의 모든 배우나 예술가는 매춘부와 동급이라고 선언했어요. 신체적 굴종은 단순히 예상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강요된 의무였습니다. 10살 소녀가 읽고 쓰기를 배우며 보내야 했을 시간에 터도라는 자신의 몸이 유일한 거래 수단이고 그녀의 순수함이 끝없는 욕망을 가진 군중의 먹잇감이 되는 세상으로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터도라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어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 관찰하고 배웠죠. 그녀는 고통이 무기가 될 수 있고 굴욕이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약점을 드러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 공연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그렇게 터도라의 어린 시절은 배신과 부패로 얼룩졌지만 그녀를 파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녀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죠. 10살의 터도라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겪어야 했던 삶은 놀이와 기본적인 교육으로 채워져야 할 시간이었지만 대신 매일 밤의 공포로 바뀌었죠. 매일 밤 그녀는 히포드롬 무대에 올라 레다와 백조라는 끔찍한 공연을 해야 했어요. 횃불 불빛 아래 수천 쌍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완전히 알몸으로 모래 위에 누웠어요. 그리고 훈련된 거위들이 그녀의 피부에 뿌려진 보리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죠. 상원의원, 상인, 쾌락에 굶주린 시민들로 이루어진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동전을 던졌어요. 그 동전들은 그녀의 연약한 몸 위로 반짝이는 탄환처럼 떨어졌죠. 관중들에게 이건 단순한 오락, 에로티시즘과 잔혹함, 기묘함이 섞인 흥미로운 쇼였어요. 하지만 터돌에게는 잔혹한 학습의 시작이었죠. 그녀는 곧 이 기괴한 쇼가 진짜 악몽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최악은 공연이 끝난 뒤 히포드롬의 숨겨진 복도에서 벌어졌어요. 동전을 던졌던 그 남성들이 그녀에게 은밀한 서비스를 요구했죠. 비잔틴 법은 명확하고 잔인했어요. 무대에 오른 모든 여성은 자동으로 매춘부로 간주되었어요. 즉, 터도라에게 학대는 단순히 예상되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요된 일이었죠. 그 심리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녀 나이 또래의 아이는 읽기, 쓰기, 간단한 시를 외우는 법을 배워야 했을 텐데 터도라는 육체적 욕망이 가장 강력한 남성들을 한심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에게 고통이었던 것이 지식으로 바뀌었죠. 그녀는 남성들의 모든 행동, 시선, 약점을 머릿속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히포드롬은 그녀의 대학이 되었고 매 공연은 인간 심리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였죠. 그녀는 낮에는 법을 만드는 상원 의원들이 밤에는 사적인 방에서 모든 품위를 잃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거대한 무역로를 장악한 상인들이 자신의 환상을 채우기 위해 비참하고 절박해지는 모습을 보았죠. 점차 그녀는 진정한 권력이 돈이나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내밀한 약점을 조종하는 능력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소녀들이 절망 속에서 무너질 때 터도라는 차갑고 분석적인 사고를 키웠어요.
어떤 말로 남성을 흥분시킬 수 있는지, 어떤 행동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지 빠르게 파악했죠. 그녀에게 중요한 건 쾌락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그녀는 피해자에서 계산적인 관찰자로 역할을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10살에서 18살까지의 시간은 터도라의 변신을 완성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어린 몸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교묘한 지성 덕분에 히포드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자가 되었어요. 그녀가 10살 때 알몸 위로 동전을 던졌던 남성들은 이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그들은 타락한 배우의 몸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미래의 전략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녀의 최종 복수의 대상이 될 줄 몰랐죠. 그 6년은 착취의 학교였어요. 그녀가 겪은 모든 굴욕은 정보가 되었고 모든 학대는 권력자들을 약한 존재로 만드는 데이터로 바뀌었죠. 터도라는 욕망이 권력자들의 갑옷에 생긴 가장 위험한 틈이라는 걸 배웠고 그 틈을 잘 활용하면 군대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어요. 야만적인 경험으로 단련된 젊은 여성이었고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식을 무기로 삼은 사람이었죠. 그녀는 이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포식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터도라의 다음 장은 구원처럼 보이는 제안으로 시작되었어요. 시리아 출신의 리비아 총독 아빌리스는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였죠.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오락과 쾌락을 찾아왔고 히포드롬에서 터도라를 보았어요. 그는 하룻밤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첩이 될 것을 제안했죠. 6년 동안 군중들에게 착취당했던 16살 소녀에게 이건 지옥 같은 순환에서 벗어날 기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터도라는 받아들였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총독의 호화로운 궁전으로 옮겨졌어요. 4년 동안 그녀는 대리석, 비단, 연회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터도라는 안락함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새로운 환경이 또 다른 학습의 장이라는 걸 깨달았죠. 히포드롬이 그녀의 첫 번째 학교였다면 아빌리스의 궁전은 그녀의 고급 아카데미였어요. 총독과의 모든 사적인 만남은 응용 심리학 수업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의 어떤 욕망이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어떤 환상이 그를 통제불능으로 만드는지, 어떤 정서적 결핍이 그를 절박한 남자로 만드는지 알아냈어요. 아빌리스는 그녀를 성적인 노예로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녀가 훗날 제국 전체에 도전할 여성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터도라는 진정한 권력이 분화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진 사람들의 내밀한 욕망을 조종하는 데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녀는 아빌리스의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총독은 자신의 정책이 첩의 매력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모욕과 고함 속에 터도라를 궁전에서 내쫓았고 그녀의 소지품을 리비아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 던져버렸어요. 4년간의 호화로운 삶 끝에 터도라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홀로 굴욕을 당한 채로요. 하지만 이 배신은 그녀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죠. 한 남자가 주는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존의 유일한 길은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통제력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녀의 회복력의 오디세이였어요. 배를 타고 가기 위해 그녀는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에서 자신의 몸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죠. 모든 만남은 그녀의 심리적 무기를 연마할 기회였어요.
그녀는 상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사업 비밀을 알아냈고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정보를 활용했어요. 선장들의 신뢰를 얻어 밀수 경로를 알아냈고 미래에 유용할 데이터를 머릿속에 기록했죠. 자신을 이용한다고 믿었던 모든 남성은 사실 그녀의 연구 대상이자 권력을 향한 그녀의 사다리에서 한 계단이 되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터도라는 또 한 번 변신했어요. 그녀는 단성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는 단순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었어요. 이 신앙은 그녀가 매춘 시스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죠. 그녀는 단순히 영리한 창부가 아니라 경건한 여성으로 자신을 포장할 줄 알았어요. 그로 인해 종교적 헌신뿐만 아니라 욕망까지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안티오키아에서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녀는 푸른 파벌과 연결된 정보원 마케도니아를 만났고 40세의 왕자 유스티니아누스가 리비아에서 살아남은 히포드롬의 옛 무용수에 대해 물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터도라의 명성은 이미 그녀를 앞서고 있었죠. 총독을 조종하고 굴욕을 이겨내고 권력자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젊은 여성에 대한 소문이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녀의 배가 콘스탄티노플의 황금빛 돔에 가까워졌을 때 터도라는 더 이상 피해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착취의 세월은 그녀를 인내심 많고 계산적인 포식자로 바꿔놓았어요. 모래밭에서 알몸으로 전시되었던 소녀는 사라졌고 대신 남성들을 그들의 욕망 속에서 파괴하는 법을 아는 치명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여성이 돌아왔어요. 서기 522년 20세의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어요. 그 도시는 한때 그녀를 어린 소녀로 굴욕시켰던 곳이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아는 여성으로 변신한 채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다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시련을 이겨냈고 어둡지만 효과적인 지식을 무기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욕망이 의지를 조종하고 쾌락이 이성을 무너뜨리며 정서적 의존이 어떤 법률보다 강력하다는 걸 알았죠. 궁정의 사적인 연회에서 유스티니아누스 왕자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어요. 40세의 그는 정치적 음모와 사회적 긴장으로 흔들리는 제국의 후계자였죠. 처음에 터도라는 그에게 그저 히포드롬의 옛 공연자일 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10년 넘게 내밀한 조종수를 연마한 여성 앞에 서 있다는 걸 몰랐죠. 유혹은 즉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터도라가 수년간의 굴욕 속에서 터득한 기술을 총동원한 조용한 전쟁터였어요.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를 상원의원이나 상인들을 관찰했던 것과 같은 냉철함으로 분석했어요. 곧 그의 약점을 발견했죠. 그는 사적인 순간에 지적인 대화를 즐겼고 그녀는 지중해의 상선에서 상인들과 나누던 대화 기술을 활용했어요. 또 그의 정서적 공감에 대한 갈망을 포착했는데 이는 그녀가 리비아의 총독 아빌리스에게서도 보았던 특성이었죠. 그녀의 모든 행동, 말, 침묵은 그의 집착을 키우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빠르게 그녀의 매력에 빠졌어요. 그에게 터도라는 단순히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라 지성과 관능, 부드러움과 신비를 동시에 제공하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죠. 그는 자신이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의존하도록 프로그래밍되고 있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가 터도라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궁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상원 의원들은 믿을 수 없었죠.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이자 미래의 황제가 군중 앞에서 알몸으로 공연하고 법적으로 매춘부로 간주된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니요. 많은 이들에게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반대가 심해질수록 유스티니아누스의 결심은 더 굳어졌어요. 그의 집착은 정치적 고려를 압도했죠.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상원 의원이 아니라 당시 황후였던 유페미아였어요.
유페미아는 노예 출신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기에 개인의 품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죠. 그녀는 터돌에게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위험을 감지했어요. 나는 노예였지만 결코 매춘부는 아니었다라며 터도라를 직격으로 비판했죠. 유페미아는 몇 달 동안 결혼을 허락하는 모든 법적 시도를 막았고 터도라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어요. 그러던 중 서기 523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유페미아가 갑작스럽게 병상에 누워 사망했어요. 사전에 병의 징후도 이를 설명할 증인도 없었죠. 많은 이들은 이를 우연이라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터도라가 어린 시절 히포드롬의 생존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비밀 사람을 잠재우는 약초, 흔적을 남기지 않는 독, 자연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의심했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은 영원히 남았죠. 유페미아의 죽음은 길을 열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의 삼촌인 황제 유스티누스는 즉시 귀족이 배우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공포했어요. 그 법은 마치 터도라를 위해 쓰여진 것 같았죠. 서기 525년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한때 그녀가 배척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그녀는 황후의 영계를 안고 걸어갔어요. 제단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상징적인 연극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히포드롬의 모래밭에서 알몸으로 전시되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국의 자주색 로브를 입은 여성이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녀의 영예는 여전했어요. 그녀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쇼였죠. 착취는 승리로, 굴욕은 권력으로 바뀌었어요. 이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밀한 조종수를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제도화된 행위였죠. 제국은 이제 단순히 야망뿐 아니라 황제의 집착적 의존으로 뭉쳐진 부부에 의해 통치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터도라와 유스티니아누스의 결혼은 평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히포드롬의 공연자였고 법적으로 매춘부로 낙인 찍힌 여성이 제국의 왕좌를 공유한다는 건 많은 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긴장은 서기 532년 비잔틴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인 니카 반란으로 폭발했어요. 당시 제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이미 불안정했어요. 높은 세금, 부패, 그리고 궁정의 사치에 질린 민중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죠. 그해 1월, 거리에서 반란이 시작되었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히포드롬의 적대적인 두 파벌, 푸른 파벌과 녹색 파벌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니카, 즉 승리하라라는 외침이 콘스탄티노플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개인적인 표적이 있었죠. 바로 권력으로 올라간 여인 터도라였어요. 민중들에게 터도라는 도덕적 부패를 상징했어요. 부정한 여성이 제국의 자주색 로브를 입었다는 거예요. 거리는 연기와 분노로 가득 찼어요. 반란군은 건물 전체를 불태웠고 상원은 화염에 휩싸였으며 성소피아 대성당은 타오르는 목재와 불길로 지옥이 되었어요. 복수의 함성과 피비린내, 나는 금속 냄새가 도시 구석구석에 퍼졌어요. 콘스탄티노플, 제국의 보석은 전쟁터로 변했죠. 궁전에 갇힌 유스티니아누스는 위기의 규모 앞에 무너졌어요. 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칠 것을 간청했죠. 제국의 보물은 이미 배에 실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수도를 버리는 게 유일한 출구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죠. 역사의 흐름을 바꾼 목소리, 터도라의 목소리요. 절망적인 회의 속에서 자주색 비단 튜닉을 입은 터도라가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고대 불길처럼 타올랐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그녀는 말했어요. 지금은 도망쳐서 목숨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숙한 몸짓으로 역사에 남을 말을 내뱉었죠. 자주색은 훌륭한 수위예요. 그 말을 들은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다른 이들에게 공포였던 순간이 그녀에게는 기회였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적대적인 군중을 상대하고 함성과 시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순간 그녀는 히포드롬에서 완성한 심리학을 활용했어요. 군중의 분노를 쇼로 바꾸고 그 쇼를 무기로 만들었죠. 이제 그녀는 군중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아내의 결단력에 매료되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도망치지 않기로요. 그는 장군 벨리사리우스와 문두스에게 반란군을 히포드롬, 즉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몰아넣으라고 명령했어요.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어요. 10만 명 이상이 승리를 자축하며 히포드롬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은 옛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의 조카인 히파티우스를 새 황제로 선포했죠. 분위기는 환희로 가득했지만 그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의 환희였어요. 갑자기 출구들이 철창으로 봉쇄되었어요. 제국군이 경기장 주변에 배치되었죠. 이어진 것은 체계적인 학살이었어요. 병사들은 검과 창을 들고 관중석과 모래밭을 가리지 않고 학살을 시작했어요. 축하의 함성은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한때 외설적인 공연에 열광하던 히포드롬의 돌들은 이제 온 국민의 비명을 빨아들였어요. 어린 터도라의 눈물이 스며들었던 그 모래밭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피로 물들었죠. 해가 질 무렵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3만 명 이상의 시체가 그녀가 어린 시절 피해자로 전시되었던 바로 그 무대에 쌓여 있었어요. 그 아이러니는 섬뜩할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녀의 굴욕을 상징했던 장소는 그녀의 복수의 무대가 되었죠. 그날 이후 누구도 터도라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니카 학살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왕좌를 지켰을 뿐 아니라 고통을 무기로 굴욕을 지배로 바꾼 여성의 권력을 확고히 했어요. 민중은 그녀의 이름을 들으며 떨었어요. 그녀의 눈빛 뒤에는 모든 모욕의 기억과 그걸 수십 배로 갚으려는 의지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니카 학살 이후 터도라는 단순히 도망치지 않은 황제의 아내로 기억되지 않았어요. 비잔틴에서 가장 두려운 여성으로 각인되었죠. 이 학살은 그녀가 한 번의 눈길로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후 그녀의 진짜 힘은 군대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발휘되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가 대연회장에서 상원의원과 외교 사절들을 접견하는 동안 터도라는 조용한 방과 어두운 복도에서 진정한 권력의 그물을 짰어요. 그녀는 오늘날로 치면 첨단 정보기관 같은 시스템을 운영했어요. 넷이 믿을 만한 시녀, 궁정의 여성들을 이용해 고백, 소문, 비밀을 수집했죠. 누구도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누가 누구와 잤는지, 어떤 상원의원이 부끄러운 성향을 숨겼는지, 어떤 주교가 제국의 적과 수상한 서신을 주고받았는지 모든 게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죠. 그녀가 만든 규칙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황제 앞에 나서는 모든 이는 유스티니아누스뿐 아니라 그녀의 발에도 엎드려 키스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지배였어요. 어린 시절 그녀가 당했던 공개적인 굴욕을 가장 강력한 남성들에게 되돌려준 거예요. 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는 정치적 복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큰 피해자는 교황 실베리오였어요. 서기 537년 그는 터도라가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단성론 신앙의 주교 복원을 거부했죠. 그녀는 신학적 논쟁이나 설득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히포드롬에서 배운 대로 남성들의 두려움을 이용했죠.
벨리사리우스와 그의 아내 안토니나를 통해 가짜 반역 음모를 꾸몄어요. 실베리오는 고트족과 협력했다는 혐의로 추방되어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다음은 오스트로고트의 여왕 아말라순타였어요. 서기 535년 터도라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외교 이상의 위협을 감지했어요. 젊고 고귀한 혈통의 아말라순타는 유스티니아누스와 친밀한 서신을 주고받았죠. 터도라는 그 편지에서 단순한 외교가 아닌 감탄과 공모의 기운을 읽었어요. 그녀는 그런 기술의 전문가였기에 위협을 알아챘죠. 그녀는 터도라 자신이 유스티니아누스를 정복했던 지성과 매력의 조합을 떠올렸어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녀는 터다토 왕에게 그의 사촌인 아말라순타를 제거하도록 부추겼어요. 그 살인은 상징적이었어요. 아말라순타는 목욕 중 가장 취약한 순간에 살해당했죠. 이는 터도라가 성장하며 배운 내밀하고 굴욕적인 방식의 정확한 반영이었어요. 가장 대담한 공격은 프레토리안 장관 요한 카파도키아에게 가해졌어요. 그는 그녀의 매력에 면역인 정치적 교활함을 가진 위험한 상대였죠. 터도라는 그를 유혹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심리적 고문 기법을 복제했죠. 몇 달 동안 그녀는 그에게 섬뜩한 선물을 보냈어요. 죽음을 암시하는 시든 꽃, 폭력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칼, 처형을 묘사한 그림들. 요한은 그녀가 어린 시절 겪었던 불면, 편집증, 사소한 그림자에도 놀라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정신이 약해졌을 때 터도라와 안토니나는 그의 딸을 믿기로 한 가짜 음모를 꾸몄어요. 스파이들이 그의 모든 타협적인 말을 기록했고 곧 그는 반역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권력의 정점에서 이집트 거리로 나앉은 거지가 되었죠. 이는 적절한 기법으로 누구의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이의 냉혹한 설계였어요. 이 음모들에서 무서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터도라는 단순히 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받은 상처를 그들에게 되돌리며 파괴했죠. 그녀는 정치적 복수뿐 아니라 어린 시절 배운 고통의 교육법을 각적에게 적용했어요. 그녀는 경쟁자들을 자신의 과거의 거울로 만들어 굴욕, 절망, 심리적 붕괴를 경험하게 했어요. 비잔틴 제국 전체는 터도라에 보이지 않는 눈 아래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적들은 어떤 비밀도 안전하지 않고 어떤 약점도 그녀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며 황후가 경력, 명성, 심지어 생명을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바꾸듯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유스티니아누스와 터도라의 비잔틴은 그림 자극장이었고 그 무대의 절대적인 주인공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포식자였어요. 터도라의 권력은 학살이나 궁정 음모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국의 핵심을 바꾼 법률에서 최고로 빛났죠. 그녀의 흔적은 서양법의 기초가 된 코르푸스 유리스 시빌리스에 새겨졌어요. 이건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폭력과 조종으로 점철된 그녀의 삶을 잉크와 양피지로 번역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은 강제 매춘에 대한 것이었어요. 히포드롬의 노예였던 그녀는 어떤 여성도 매춘을 강요받아선 안 되며 매춘업소 주인이 노동자의 자유를 막으려 하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착취를 행하는 업소를 폐쇄하라고 명령했죠. 이 조치들은 정의의 행위이자 그녀를 파괴했던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조치들에는 모순도 있었어요. 그녀는 구출된 매춘부들을 강제로 메타노이아 수련원에 가두고 종교적 삶을 강요했어요. 이는 다른 형태의 규율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었죠. 마치 터도라가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 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묶어둔 것처럼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도 그녀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학대하는 남편과 헤어질 여성의 권리를 확대했고 강간범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며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강간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 결정들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그녀가 겪은 폭력의 기억을 법으로 영속화한 복수였어요. 그녀는 남성의 권력이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그 복수를 법으로 굳혔죠. 왕조 통제도 그녀의 집착이었어요. 그녀는 전략적 결혼을 주선하고 동맹자들에게 보상하며 저항하는 이들을 처벌했어요. 그녀가 유스티니아누스에게 행사한 조종을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남기려 했고, 그녀의 이름과 영향력이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도록 혈연 동맹의 그물을 짰어요. 서기 548년 48세의 터도라는 아마도 암으로 추정되는 중병에 걸렸어요.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황후의 소멸이 아니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를 지탱했던 정신의 몰락이었죠. 그녀에게 깊이 집착했던 황제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후 17년 동안 그는 통치를 이어갔지만 터도라와 함께했던 힘, 비전, 교활함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의 영혼은 마치 제국의 진정한 동력이 그녀와 함께 사라진 듯 무너졌죠. 그녀의 죽음 이후 중요한 법률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입법의 천재성은 항상 그녀에게 있었던 것처럼요. 그 공백은 너무도 명확해서 심지어 그녀의 적들조차 터도라가 단순한 황제의 아내가 아니라 비잔틴의 숨겨진 영혼이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녀의 예술적 표현도 그녀의 영속적 야망을 증명했어요. 라벤나에 산 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에서 그녀는 다른 인물들보다 더 크게 묘사되었고, 3명의 동방 박사가 그리스도에게 선물을 바치는 모습이 새겨진 망토를 입었죠. 그녀는 자신을 성경의 왕족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며 정치적 역사뿐 아니라 영적 역사에서도 자리를 차지했어요. 오늘날 관광객들은 히포드롬을 방문해요. 그곳은 한때 10살 소녀가 군중의 장난감으로 전시되었던 곳이고 몇십 년 후 3만 명의 반란군이 학살된 곳이죠. 이 대비는 그녀의 삶을 요약해요. 굴욕당한 피해자에서 무자비한 황후로, 착취의 대상에서 절대적인 포식자로. 그녀의 이야기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터도라는 자신의 고통을 법을 바꾸고 다른 여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굴욕을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으로 바꾼 복수자였을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그녀를 파괴했어야 했던 야만적인 관행이 오히려 비잔틴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여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